수년 동안 팬들은 브루스 윌리스가 몰락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연기는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흐려진 듯 했고,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평소와 달랐기에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배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영화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이어피스를 통해 대사를 전달받는 것을 알아챘으며, 그가 자신이 왜 촬영장에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러한 미스터리한 행동에 일부 팬들은 그가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증거들은 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무도 몰랐던 것은 우리가 목격한 것이 커리어의 쇠퇴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비극적인 일의 초기 단계를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위대한 복귀 중 하나를 이뤄낼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가장 큰 원수에게조차 바라지 않을 가혹한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배우 브루스 윌리스의 이야기입니다. 브루스 윌리스는 자수성가한 할리우드 주연 배우의 드문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에게는 업계의 인맥도 백만장자 부모도 없었으며, 오직 끊임없는 노력과 결단력,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열정만이 있었습니다. 약 10년 동안 그는 더 버딕트, 마이애미 바이스와 같은 드라마에서 엑스트라나 단역으로 할리우드를 전전했고, 음악 작업에도 손을 대어 1986년에는 리스펙트 유어셀프라는 곡과 뮤직비디오를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출연작 중 어느 것도 거물급 제작자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잠재력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은 TV쇼 블루문 특급에 출연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전직 모델이자 연인 관계였던 시빌 셰퍼드와 함께 사설 탐정소의 냉소적인 탐정 데이비드 에디슨 역을 맡았습니다. 이 쇼가 주류에서 압도적인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지만 인기는 꽤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쇼를 통해 미국 대중은 브루스 윌리스가 카메라 안팎에서 재미있고 매력적이며 카리스마가 넘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브루스는 피플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신규 TV 프로그램 부문 남자인 기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대중이 브루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1988년 액션 영화 다이하드에서 뉴욕 경찰 존 맥클레인 역에 캐스팅되면서 윌리스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영화에서 존은 자신이 아내를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녀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축하해주지 않은 이후 관계를 정리하고 떠난 별거 중인 아내 홀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앨런 릭먼이 연기한 천재 도둑 한스 그루버는 거액을 훔치기 위해 홀리의 직장을 점거하고 그 과정에서 살인마저 서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존은 아내와 그녀의 동료들을 당면한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경찰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며,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브루스는 이로 인해 완전한 상남자 액션 스타라는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그렇게 강렬한 장면들을 촬영할 때 느꼈던 두려움을 겸손하게 인정했습니다. 다이하드를 다시 보면 요즘의 많은 액션 영화들이 어쩌다 이렇게 밋밋해졌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 작품은 다른 영화들이 3시간 동안 해내는 것보다 2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 영화는 그저 재미있습니다. 윌리스는 작은 썩소나 어떤 장면에서 서 있는 자세와 같은 아주 미세한 제스처만으로도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달할 수 있는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는 관객에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결코 오버해서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기에 대한 반응은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2,800만 달러라는 거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다이하드는 전 세계 박스 오피스에서 약 1억 4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브루스 윌리스를 순식간에 할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는 브루스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엄청난 한 해였습니다. 그와 그의 첫 번째 아내 데미 무어는 첫 아이 루머를 막 낳았고,
그는 이에 대해 무척 기뻐하면서도 모든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습니다. 아이가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은 해봤지만 그 어떤 것도 이에 대해 완벽히 준비시켜 줄 수는 없다고 계속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그 10배는 더 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브루스의 명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했을 때에도 팬들이 그를 사랑했던 이유는 그가 압박 속에서도 항상 냉정함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다른 배우들처럼 연예계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면 그는 갑작스럽게 너무 유명해졌을 때 겪는 내면의 갈등에 대해 기꺼이 솔직하고 취약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브루스는 자신이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공을 가족에게 돌렸습니다. 할리우드 액션 영화계의 전설 2명 옆에 앉아 있을 때조차 그는 차라리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는 것이 낫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 브루스는 이제 훨씬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를 모았던 속편 다이하드 2는 전 세계 박스 오피스에서 1편보다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더 거두며 그의 명성을 슈퍼스타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브루스는 자신이 예술가로서 연기에 진지한 깊이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방법도 찾았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재미를 위해 우스꽝스럽고 가벼운 역할을 기꺼이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영화 인 컨트리에서 PTSD와 싸우는 참전 용사 역할을 맡았고, 코미디 영화 마이키 이야기에서는 아기 목소리를 연기했으며 톰 행크스와 함께 허영의 불꽃에서 작가 피터 펠로우 역을 연기했습니다. 동시에 전세계 박스 오피스에서 3억 6,6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세 번째 시리즈 다이하드 3-3에도 참여했습니다. 1990년대는 브루스 윌리스 영화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는 액션 3부작으로 운 좋게 뜬 반짝 스타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SF, 드라마, 코미디 등 다른 장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확고한 주연 배우였습니다. 새로운 역할을 탐구하는데 완전히 편안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팬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펄프 픽션의 부치 쿨리지, 제오 원소의 코벤 달라스, 아마겟돈의 해리 스탬퍼와 같은 훌륭한 캐릭터들을 통해 계속해서 불멸의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모든 영화들의 성과가 합쳐져 그는 90년대 흥행 주연 배우 순위 20위 위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종일관 놀라울 정도로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언론은 저를 규정하려 하고 그는 이런 종류의 배우라거나 슈퍼스타라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꼬리표든 붙이려 합니다. 저는 아직 연기하는 법을 배우고 있고 제가 하는 모든 영화에서 연기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액션 영화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겠지만 제게는 매우 지루한 일이기도 할 겁니다. 아마 저 스스로도 금방 지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도전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제가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 영화들을 작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항상 실패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그리고 그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왜 그가 스텔론 같은 톱 10이나 톰 크루즈 같은 톱 5처럼 더 큰 배우가 되지 못했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브루스는 할리우드에 속하기엔 너무 진실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당신의 친구인 척하는 사람들이 주는 의미 없는 트로피를 위해 자신을 혹사하거나 가족을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함께 앉아 잠시 담소를 나누고 싶은 듬직한 뉴저지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겸손함이 아마도 그가 톱5의 슈퍼스타가 되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가 할리우드에서 자신을 잃지 않도록 현실에 뿌리를 내리게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브루스 윌리스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커리어가 다소 주춤하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언제나 놀랍고 독특한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곤 했습니다. 식스센스에서 말콤 크로우 역을 맡아 1990년대 스릴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 중 하나를 만들어낸 것처럼 말입니다.
상대 역인 할리 조엘 오스먼트는 첫 주요 역할을 맡아 브루스와 함께 작업하며 할리우드에서 보기 드문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브루스, 한순간에는 세상을 구하고 다음 순간에는 저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그 넓은 마음씨 덕분에 전설적인 인물이 될 운명이셨어요. 하지만 전성기의 성공이 브루스의 삶이 완벽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2000년 10월, 그와 데미 무어는 별거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브루스는 많은 부부들이 거부하는 방식으로 가족을 하나로 유지하는데 단호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 딸이 있었고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원한과 분노,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다른 모든 무의미한 감정들을 안고 가는 관계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아이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아이들이 보고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것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브루스와 데미는 너무나도 원만하게 헤어졌기에 몇 년 후 애슈턴 커처와의 재혼식에도 그가 기꺼이 참석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브루스 윌리스는 그의 커리어에서 눈에 띄게 다른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몰락이 아니라 재조정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이나 박스오피스 장악력, 혹은 이미 그에 대해 판단을 내린 평론가들의 승인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작 오션스 11에서 주인공 데니 오션 역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션스 12에서 카메오로 출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그는 신시티에서 상징적인 존 하티건 역을 연기했고 가족영화 해지에서 RJ의 목소리를 연기했으며 물론 그의 상징적인 시리즈 속편인 다이하드 4.04 영에도 출연했습니다. 이 작품은 평론가와 팬 모두에게 동등하게 사랑받은 흔치 않은 액션 프랜차이즈 속편 중 하나였습니다. 브루스는 이제 50세를 앞두고 있었고 그가 이미 전설적인 지위에 도달한 사람으로서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즐기고 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브루스의 세 딸이 10대에 접어들고 있었고 그는 할리우드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모범이 되는 데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에 대해 브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달리는 차 앞에도 뛰어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껍질을 벗겨내고 빛나는 핵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한 줄기 빛입니다. 누군가의 안녕을 내 자신보다 우선시할 대포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보며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뭔지 알겠어? 이제 알았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저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 아이들을 받아내며 웃고 울었습니다. 병원의 위생 규정은 제쳐두고 우리의 이 기쁨을 모든 친구들과 나누고 싶다는 이유로 2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방 안에 함께 있었죠. 그리고 2009년 브루스는 배우 에마 해밍과 결혼했습니다. 브루스는 자신의 직업과 사생활 사이의 균형을 계속해서 잘 맞출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언제 은퇴할지 질문하기 시작했지만 윌리스는 단지 나이 때문에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며 은퇴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설명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루스 윌리스가 공식적인 할리우드 베테랑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가 훨씬 더 단순하고 영향력이 적은 배역을 맡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출연 분량은 짧아졌고 대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객들은 마치 배신이라도 당한 것처럼 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내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는데 팬들은 브루스가 무대 뒤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2010년 영화 익스펜더블은 노골적인 돈벌이 영화이거나 혹은 전 세계 액션 팬들을 위한 헌사였습니다. 줄거리는 극도로 단순했습니다. CIA 요원이 독재자와 악당 스파이에 맞서 싸우기 위해 팀을 꾸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을 중심으로 이언걸, 제이슨 스타뎀, 돌프 룬드그렌, 에릭 로버츠, 랜디 커투어, 테리 크루즈, 미키 루크 등 전설적인 배우들이 대거 포진했습니다. 영화가 끔찍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잘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브루스 윌리스의 경우 그는 그의 커리어 내내 이와 비슷한 사이클을 겪어왔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이 하던 장르에서 벗어나 몇 편의 작은 역할들을 맡은 뒤에 주류 관객들에게 다시 돌아와 그가 결코 감을 잃지 않는 배우 중 한 명임을 증명하곤 했습니다. 2012년에는 윌리스의 커리어에서 또 다른 전환기를 목격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웨스 앤더슨 감독의 문라이즈 킹덤에서 샤프 소장 역을 맡거나 SF 영화 루퍼에서 조셉 고든 레빗의 노년 시절을 연기한 것처럼 그는 다시 한번 꽤 실험적인 역할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브루스는 노련한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혀가고 있었지만 90년대 특유의 매력과 유쾌함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근 그의 영화들에 대한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실 2010년대의 사람들은 브루스에게 꽤나 냉혹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현실을 알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왜 화를 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브루스의 연기가 현저하게 활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신 다이하드 속편에서 그는 조연처럼 물러나 있었고 그의 영화를 그렇게 볼만하게 만들었던 마법의 일부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질문을 완전히 무시하고 인터뷰어에게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주는 이 극도로 어색한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연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연기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그저 영화를 팔고 있는 겁니다. 세일즈죠. 재미있는 부분은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었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 인터뷰를 보면 마치 브루스 윌리스가 그 자리에 있기를 전혀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브루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던 미묘한 제스처 대신에 그의 얼굴은 상당히 무표정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정말로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했는지 아니면 그저 쉬운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브루스 윌리스의 얼굴이 표지를 장식하고 있음에도 스크린에 등장하는 시간은 너무나 짧아 관객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영화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랜드 레밋이라는 특정 할리우드 제작자가 기저 티저라고 악명 높게 불리는 저예산 VOD 바드 직행 액션 영화라는 완전히 새로운 틈새 시장을 개척하면서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로버트 드 니로, 스티븐 시걸, 그리고 물론 브루스 윌리스와 같은 노장 스타들과 깊은 연관을 맺게 되었습니다. 벌처에서 쓴 기사에 따르면 에밋이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마스터하여 어떻게 커리어를 쌓았는지 설명합니다. 나이든 스타에게 하루 이틀 정도의 촬영 대가로 거액을 제시한 다음 그 배우의 이름을 활용해 해외 시장에 영화를 선판매하는 것입니다. 에밋의 회사는 수백 편의 제작 크레딧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론가들이 종종 뻔하고 식상한 액션 영화라고 치부하는 작품들로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의 상당수에서 브루스 윌리스의 실제 출연 분량은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영화 하드킬에서 그의 출연 분량은 단 7분에 불과합니다. 한 배급업자가 작가에게 말했듯이 이 영화들은 관객들이 아싸 브루스 윌리스 영화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초반에 주로 윌리스를 등장시키곤 합니다. 비록 그는 산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조연에 불과하지만 말입니다. 2020년에 이르러 사람들은 브루스가 스스로 커리어를 망쳤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그에게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는 IMDb 평점 2점, 5점짜리 영화들을 찍고 있습니다. 이 점호점을 받으려면 영화가 얼마나 끔찍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그건 정말이지 최악의 영화라는 뜻입니다. 제 생각엔 그가 그냥 신경 끄기로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왜 끔찍한 영화들을 계속 수없이 만들어내는 걸까요?
돈이 정말로 필요한 걸까요? 작년에만 VOD 바드 직행 영화를 8편이나 찍었어요. 8편이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브루스 윌리스를 영화계의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그저 쉽게 돈을 벌려고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레드레터 미디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착취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조롱하는 재미가 쏠쏠하겠네 라는 생각으로 봤는데 대부분은 재미있게 나쁘다기보다는 그저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는 이 공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보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돌아가고 있는 이 착취 공장에 대한 훨씬 더 큰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레드레터 미디어는 브루스가 촬영장에서 대사를 전달받기 위해 이어피스를 착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브루스와 함께 일했던 업계 관계들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윌리스와 동행하는 배우가 업계에서 이어위그라고 불리는 이어피스를 통해 스타에게 대사를 불러주곤 했던 것입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RRM은 또한 그가 영화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는 점도 알아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대충 훑어봤는데 많은 영화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여러 영화에서 그는 캐머런 미첼 스타일로 영화의 상당 부분을 그저 의자에 앉아 보냅니다. 게다가 액션 장면에서도 그는 자주 의자에 묶이는데 그러면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른 캐릭터가 걸어와서 그를 때리는 것만으로 액션 장면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작진은 기본적인 액션 장면에 명백하게 대역을 사용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의 간단한 대사 연기 일부에는 성우가 대신 더빙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RRM은 이것이 제작진이 브루스 윌리스의 명성을 이용해 빠르고 쉽게 돈을 벌려는 게으른 영화 제작일 뿐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촬영장에서 브루스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낼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틀 촬영에 200만 달러를 받는 이 배우가 촬영장에서 자신의 주변 상황을 온전히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드킬 촬영 중 윌리스가 엉뚱한 큐사인이 떨어졌을 때 공포탄이 장착된 총을 발사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로 인해 몇몇 사람들은 큰 트라우마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번스 감독은 2020년 6월 전까지는 윌리스의 쇠퇴를 완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와 작업한 첫날 이후 직접 그것을 목격할 수 있었고 여기에 훨씬 더 큰 문제가 얽혀 있으며 왜 나에게 그의 대사를 줄여달라고 요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번스에 따르면 브루스의 쇠퇴는 매우 눈에 띄었지만 윌리스 측 대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감독이 또 다른 영화 롱플레이스 연출을 제안받았을 때 그는 윌리스 팀에게 브루스는 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번스는 윌리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스가 촬영장에 도착했을 때 번스는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윌리스의 상태가 훨씬 더 나빠졌다고 느꼈으며 그가 호전될 때까지 함께 작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브루스 윌리스가 건강 악화 중 할리우드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 감독이 마이크 번스 한 사람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만에 브루스를 다시 만난 제시 V 존슨 감독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가 기억하던 예전의 브루스가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점심때까지 그의 분량 촬영을 끝내고 일찍 보내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제시가 마침내 촬영장에서 브루스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때 그는 브루스가 단지 대사를 더듬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브루스는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알겠고 당신도 왜 여기 있는지 알겠어. 그런데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출연진과 제작진에 따르면 이는 짜증스럽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브루스가 망가져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대사를 주면 그는 그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평론가들과 팬들이 브루스가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지는 방식과 그 이유에 대해 여러 가설을 세우고 있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알게 될 참이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브루스를 비판하게 만들었던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 실제로는 브루스가 전혀 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화 홍보에 자신의 얼굴이 쓰일지, 대사 길이가 얼마나 될지, 특정 영화에 얼마나 오랫동안 모습을 비출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삶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전형적인 할리우드의 어두운 이면에 너무 익숙해져서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2022년 3월 30일 브루스 윌리스의 아내는 인스타그램에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67세의 배우가 최근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실어증 진단을 받아 은퇴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어증은 뇌졸중, 뇌 손상, 또는 더 드물게 원발성 진행성 실어증이라는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의사소통 장애입니다. 이는 개인의 언어 사용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환자는 말하기, 타인의 말 이해하기, 읽기, 쓰기 및 숫자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자 모든 것이 앞뒤가 맞기 시작했습니다. 브루스는 진지한 연기에서 물러서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많은 것이 걸린 큰 프로젝트에서 일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액션 영화는 배우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것을 요구합니다. 안타깝게도 2019년에 이 인터뷰를 보면 브루스는 이미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비극적이지만 실어증 발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브루스 윌리스의 아내 에마는 남편이 지옥과도 같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전측두엽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연구하는 내과 의사 앨리슨 리스 박사는 이 병이 뇌의 특정 부위에 있는 뇌세포를 파괴하여 매우 극적인 증상을 유발한다고 말합니다. 세포가 파괴되는 뇌의 부위는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전두엽과 양쪽 귀 뒤에 있는 측두엽입니다. 이는 극단적인 성격 변화를 일으키고 단어 사용에 문제를 일으켜 말하기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숟가락, 포크처럼 방금 말씀드렸듯이 쉽게 알 법한 흔한 물건들의 이름을 점점 더 대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결국 자아 전체를 거의 잃어버리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알츠하이머와 비슷한 맥락이죠. 에마에 따르면 첫 번째 징후는 윌리스의 성격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약간 거리를 두는 듯 했고 다소 차가웠습니다. 평소 따뜻하고 다정했던 브루스와는 달랐죠. 그렇게 완전히 정반대로 변하는 모습은 놀랍고 무서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저는 그저 우리가 가졌던 예전의 느낌이 나지 않는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에마와 브루스는 병원을 찾았고 그 증상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완치의 희망이 없는 치명적인 질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곳을 나섰습니다. 발음조차 할 수 없는 진단명을 가지고요. 그게 뭔지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말을 들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던 기억뿐입니다. 마치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았죠. 이 치매 유형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에마는 꽤 힘든 결정들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브루스의 면회를 제안해야 했고 딸들의 외박을 중단시켰으며 브루스가 자해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팬들이 브루스 윌리스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소식은 가족과 친구들이 올린 사진을 통해서 뿐이었습니다. 전처인 데미 무어와 교감하는 모습, 딸 루머 윌리스를 안고 있는 가슴 아픈 사진들, 그리고 그와 교감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이 작은 조각들을 통해서도 브루스 윌리스가 더 이상 우리가 사랑했던 카리스마 넘치는 액션 스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중은 이 진단이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깨닫지도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치매에 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망증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앉는 방법, 화장실에 가는 방법, 바지나 신발을 신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환각까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단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브루스의 법무팀이 나서서 윌리스가 강제로 영화를 계속 찍은 것이 아니며 더 이상 불가능해질 때까지 연기를 계속하겠다고 고집한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고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가족을 아꼈는지 알고 있으며 뼈만 남을 때까지 연기하고 싶다고 고백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는 아마도 그가 정확히 원했던 바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가 그를 24시간 간병이 가능한 두 번째 거처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을 때 브루스의 가족은 온라인에서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겐 힘든 결정이었지만 브루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두 어린 딸들을 위해서도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논쟁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브루스가 24시간 내내 100% 최고의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필요는 항상 100% 충족되고 있고 두 어린 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는 최악의 원수에게도 바라지 않을 무자비한 질병입니다. 환자의 행동은 극도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돌발 행동, 갑작스러운 혼란, 편집증, 문 열어두기, 가스레인지 켜두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당신이나 주변 환경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브루스의 가족에게 있어 그를 24시간 전문적인 간병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거처로 모신 것은 방치가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그것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비판이 특히 잔인한 이유는 퇴행성 뇌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수준의 간병은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지치는 일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복잡하고 훈련된 스태프가 없으면 신체적으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에마는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해 저조차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을 정도로 질환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이 환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통계에 대해 말해준 사람은 브루스의 신경과 전문의였습니다. 간병인의 30%가량이 사랑하는 환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간병이 건강에 그렇게 나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것은 제 자신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간병이라는 긴 여정을 버텨내기 위한 자기 보존임을 깨닫게 해준 큰 각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남편과 두 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돌봄을 제공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브루스도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이는 제가 제 건강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브루스가 가족과 따로 떨어져 지내게 된 것은 참고로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의 집입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필요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를 볼 때마다 압도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과 애정만을 듬뿍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병이 발병한 지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브루스 윌리스를 볼 수 있었던 건 가족들의 엽서에서 뿐이었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사랑스러운 사진과 비디오들이 전부였죠. 브루스는 아직 거동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브루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병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한 적절한 치료를 받고 가족이 정서적으로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족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브루스는 평생 동안 심지어 명성의 정점에 있을 때에도 결코 가족을 뒷전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삶에 함께 존재하고 싶다고, 할 수 있을 때마다 할리우드보다 가정을 선택하겠다고,
성공의 척도는 박스오피스 수치가 아니라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지지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달려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브루스 윌리스는 어쩌면 더 이상 자신의 삶의 형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맡았던 역할, 자신이 받았던 찬사, 혹은 자신이 남긴 영화적 유산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가족을 볼 때 그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그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브루스 윌리스는 자신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완성한 것입니다.